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수면연구학회 홍보간사 장혜연입니다. 오늘은 수면연구학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수면클리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이렇게 몹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들어도 편하지 않다. 수면 중 이상 행동에 숨겨진 위험 신호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의 이우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넘길게요.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그 주제가 그 수면 중 이상 행동에 숨겨진 위험인데요. 우리가 잠자는 중에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래서 그게 다 위험하진 않잖아요. 예. 뭐 좀 특별히 위험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전반적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오늘 그 말씀드릴 질환은 렘 수면 행동 장애라는 수면 질환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사건 수면 질환이라는 수면 질환의 범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이제 잠자는 도중이나 잠이 덜 깬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사건이 반복되는 이런 이제 수면 질환을 사건 수면 질환이라고 이제 일컫는데, 발생하는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비렘 수면 때 발생하는 비렘 수면 관련 사건 수면 질환이랑 이제 렘 수면 때 발생하는 렘 수면 관련 사건 수면 질환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비렘 수면 관련 사건 수면 질환은 혼돈각성, 목류병, 야경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혼돈각성은 이제 뭐 깼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제대로 된 얘기를 못 하고 막 이런 것들, 잠에서 완전히 깨지 못하는. 목류병은 잘 아실 거고, 야경증은 이제 어린애들한테서 갑자기 막 울면서 소리치면서 깨면서 막 식은땀 흘리고 막 이런 건데, 실제로는 깬 게 아닌 이런 이제 증상들을 얘기를 하고, 보통은 10대나 그 이전에 발생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좀 좋아지는 병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렘 수면, 꿈꾸는 수면인 렘 수면 중에 발생하는 사건 수면 질환은 수면 마비, 가위 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악몽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드릴 렘 수면 행동 장애도 렘 수면 사건 수면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질환은 심한 잠꼬대를 계속하는 그런 질환이에요. 근데 말씀 주셨다시피 잠꼬대는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래서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고, 이제 예전에는 최근에도 그렇고 경증 질환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 병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이제 인지가 되고 점점 더 받아들여지고, 그럼으로써 되게 중요한 병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파킨슨병이나 이제 루이소체 치매 같은 주요 신경퇴행 질환을 예고하는 그런 질환들의 이제 전구 상태로 이제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도 이제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렘 수면 행동 장애입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들으시면서 철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렘 수면 장애가 특별히 더 어떤 특징들을 갖는지 들으시면 또 이제 증상 안심하실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이거는 내가 좀 병원을 가봐야겠다 이런 판단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특징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렘 수면 행동 장애의 특징은 이제 저희가 또 차차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이제 증례를 가지고 와봤어요. 저희 수면 클리닉에 가장 흔하게 오는 이런 양상으로 이제 만들어 봤는데, 65세 남성이고 뭐 키는 이 정도, 체중도 뭐 정상적이시고 고혈압 말고는 건강하셨던 분인데, 3년 전부터 꿈이 사납다. 뭐 쫓기고 뭐 군인이 쫓고 도둑이 쫓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싸운다, 그리고 동물들이 공격한다, 이런 사나운 꿈을 많이 꾸고, 그리고 잠꼬대가 늘고 엄청 심해졌다. 자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막, 원래는 점잖으셨던 분인데 맞아요.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먹으로 막 아내의 얼굴을 때리고 벽을 발로 차가지고 발가락도 부러지고, 그리고 코골이가 약간 있는데 스스로 생각보다 느끼는 수면의 불편감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거나 아니면 걱정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이런 이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꿈이 사납고 잠꼬대가 굉장히 심하고 본인은 생각보다 그것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진 않고, 이런 특징들이 증상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렘 수면 행동 장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수면의 일반적인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수면은 사실 이제 렘 수면이랑 비렘 수면으로 나뉘게 됩니다. 렘 수면은
rapid eye movement의 앞글자를 따서 렘수면이라고 하고요. 흔히 이제 꿈꾸는 수면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렘수면의 주요 특징은 첫 번째는 이제 자고 있는데 rapid eye movement, 그러니까 빠른 눈 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뇌파의 활동이 증가해요. 그래서 거의 깨어 있을 때에 준할 정도로 뇌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꿈을 꾸게 되고요. 대신 이제 꿈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생리적인 방어 기전으로 팔다리 근육은 일시적으로 마비가 돼요. 그래서 꿈은 뇌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꾸지만 팔다리 근육은 되게 조용하게 마비된 상태. 원래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다 이런 얘기시죠? 그렇죠. 렘수면의 원래 특징. 그리고 이제 심박수나 이제 호흡은 깨어있을 때랑 비슷하게 불규칙하게 되고요. 그래서 렘수면의 역할이 뭐냐 아직 완전하게 밝혀진 거는 아닌데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깨어있을 때 얻었던 정보를 기억으로 정리하고 학습한 정보를 처리하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감정도 처리하고 균형 잡힌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거를 담당하는 이제 수면 단계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유아기랑 성장기의 뇌 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반면에 비렘 수면은 그 렘 수면이 일어나지 않는 단계예요. 뇌파 활동도 감소해 있고 심박수랑 호흡도 저하되고 안정돼 있어서 몸이랑 뇌가 휴식에 이제 중점을 두는 그런 수면 단계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면 중에는 그 비렘 수면이랑 렘 수면이 계속 반복됩니다. 보시면 이제 하루 동안의 수면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초반에는 비렘 수면 그리고 빨간색이 렘 수면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거 다시 좀 그 말씀드리면 렘 수면과 비렘 수면으로 나뉘는데 비렘 수면은 깊이에 따라 가지고 가장 얕은 N1 수면 그리고 가장 깊은 N3 수면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N1 수면은 이제 2%에서 5%를 굉장히 짧고 N2 수면이 거의 전체 수면의 5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N3 수면이 비렘 수면 중에서 가장 깊은 수면이에요. 그래서 깊은 수면, 뇌파가 느리다고 해가지고 서파 수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전체 수면의 10에서 20%를 차지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오늘 볼 렘 수면은 20%에서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수면 중에 처음에는 이제 비렘 수면으로 시작을 하고 렘 수면이 왔다가 비렘 수면, 다시 렘 수면 이런 게 주기가 반복되는 게 수면의 특징입니다. 또 전체 수면 동안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의 주기가 4번에서 5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특징이 첫 번째 주기에서는 비렘 수면이 엄청 많고 그리고 비렘 수면 중에서도 깊은 수면이 많고요. 렘 수면은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주기로 갈수록 렘 수면이 길어지고 주기 자체도 점점 더 길어지는. 그래서 렘 수면은 새벽으로 갈수록 점점 더 길어져요. 그래서 렘 수면 행동장애 증상이 있을 때 주로는 새벽녘의 증상이 있다. 반대네요. 깊은 잠은 앞쪽에 많고 렘 수면 뒤쪽에 많고.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로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것도 약간 사족인데 네. 그냥 궁금하실까 말씀드리면은 나이가 드는 게 수면 구조에 엄청 제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수면 구조가 변하는지를 말씀드리면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나이를 먹을수록 전체 수면의 이제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이 있고 어떤 게 제일 짧아지냐? 아까 말씀드렸던 비렘 수면 중에서 가장 깊은 수면인 서파 수면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수면 중에 깨는 비율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요. 얕은 수면은 거의 보존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늘어나고 그래서 나이를 드셔가실수록 수면이 짧아지고 그리고 푹 못 주무시고 자꾸 깨시고 그리고 잠귀가 밝아지세요. 제가 요새 그래요. 네. 건강하십시오. 네. 그래서 근데 렘 수면의 비율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이고요. 그래서 렘 수면 행동장애 아까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적인 꿈 행동화 증상, 말하기, 소리 지르기, 웃기, 막 울고 폭력적인 행동도 하고 발길질하고 막 주먹질, 상대방 목도 조르고 침대에서 뛰어내리기, 오르기도 하고 자해도 하고 이런 것들을 평소에는 점잖으셨던 분이 하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가 굉장히 이제 비정상적이고 생생하고 불쾌한 꿈 내용.
이 두 가지 증가 증상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별로 불편한 거 모르고 보호자분이 그렇죠. 이제 데리고 예. 오시는 경우가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네. 특징을 들었고 이제 뜨끔하셨던 분들과 이제 안심하실 분들도 나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부상도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지만 이게 이제 다른 퇴행성 질환, 신경 퇴행성 질환과 좀 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어떤 이게 그래서 왜 생기는지를 알려드리면 그게 어떻게 네, 또 맞아요. 관련이 죄송해요. 있는지를 순서가 틀렸어. 어떡하지? 그래서 네. 그 왜 생기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램수면 특징이 네. 뭐냐면은 그 뇌는 활성화가 돼가지고 네. 계속 꿈을 꾸는데 팔다리 근육은 마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담당하는 게 뇌 줄기 중에서, 그러니까 뇌 줄기가 있거든요. 거기 가운데 부분에 간뇌라는 이제 또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색 반점 하핵 그리고 배 외측 배 쪽 핵이라는 그 어렵다. 서브코에룰러스 뉴클레우스, 네. 서브라테로 돌살 뉴클레우스라는 구조물이 있어요. 얘네들이 담당하는 이제 기능이 뭐냐면 램수면을 딱 키는데도 기여를 하는데 이제 팔다리로 내려가는 척수의 이제 신호를 차단함으로써 팔다리 근육에 무긴장이 일어나도록 그걸 담당하는 구조물이에요. 뇌줄기에 있고요. 이 구조물들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면 중에 지속되어야 되는 근육 마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돼가지고 꿈꾼 내용이 그대로 팔다리로 전달돼가지고 이제 심한 잠꼬대를 하는 거고 그 동작 자체가 또 뇌를 자극해가지고 꿈 내용도 사나워지고 또 그게 다시 전달돼가지고 잠꼬대 더 심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약간 사이클을 갖게 되는 게 램수면 행동장애의 발생 원인입니다. 그래서 뇌줄기에 있는 이러한 구조물들의 기능 저하 때문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약간 외래에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예.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가 망가진 거다. 이렇게 맞아요. 이해하면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네. 이해를 빨리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면 다원 검사에서 잘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게 수면 다원 검사에서 수면 여러 가지 지표들을 모니터링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가 이제 턱 근육이고 팔 근육, 다리 근육, 램수면 중인데 정상적인 램수면에서는 턱 근육, 팔 근육, 다리 근육 다 조용해요. 이거는 심전도가 껴들어간 거고 조용하게 되는 게 무긴장이 유지가 되는 게 정상인데 램수면 행동장애에서는 근육의 무긴장이 깨지기 때문에 턱 근육도 이렇게 막 활성화가 일어나고 팔 근육, 다리 근육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잠꼬대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수면다원 검사에서 램수면 중 근육 무긴장의 소실이 이런 램수면 행동장애의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면다원 검사에서 이제 꿈 행동화가 보이는 그런 장면도 좀 따왔는데요. 약간 이제 음질이 좋지 않은데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맨 위 줄들이 뇌파이고요. 그리고 지금 램수면 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줄이 다리 근육의 근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가 이제 턱 근육의 근전도고, 그러면은 이제 근육 무긴장이 소실돼서 계속 근육의 그런 활성도가 보이는, 액티비티가 보이는 것이 관찰됩니다. 조금 1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환자분은 아직 움직이지 않는데 근육 긴장도만 지금 그렇죠. 이게 바뀌는 겉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없더라도 근육 긴장도 소실되는 거를 관찰하고 그걸 재가지고 이제 진단 기준을 지금 따져보는 게 수면다원 검사의 의미입니다. 네, 지금 저희는 안 들리는데 이게 지금 코 고는 소리가 계속 있으세요. 이분은 사실은 수면무호흡증이랑 램수면 행동장애가 같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제 이렇게 막 소리 내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기 스튜디오에서는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거의 뭐 이 정도로 발차기를 하시면은 발가락 부러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램수면 행동장애에서 보이는 이제 심한 꿈 행동화 증상입니다. 그다음에 그냥 여기서 할게요. 네네. 특징적인 증상이 특징적인 증상. 보면은 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수면 질환 범주가 있다 그랬잖아요. 불면증도 있고 수면 뭐 무호흡증 같은 것들도 있고 뭐 이러는데 가장 그 흔한 증상들이 밤 동안에 수면의 질이나 양이 떨어져 가지고 못 자고 자꾸 깨고 너무 일찍 깨가지고 불편한 거 느끼는 거 본인이.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낮에 너무 졸리고 자꾸 졸고 집중 안 되고 멍하고 이런 주간 졸림증 증상. 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느끼는 증상인데 렘수면 행동장애 같은 이런 질환들은 본인이 느끼는 이제 밤 동안의 증상이나 낮 동안의 증상이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괜찮은데 이상 행동을 계속 보여서 보호자나 가족들이 데리고 오는 경우. 그런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꿈은 어떤 꿈을 꾸냐. 여러 가지 다 꿀 수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흔한 게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거나 맞서 싸운다. 예전에 뭐 직장에 있을 때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나 아니면 도둑이나 뭐 적군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리고 동물의 공격을 받거나 맞서 싸움, 곰, 호랑이 뭐 이런 것들, 모험, 뭐 날아다니거나 아니면 뭐 절벽에서 뛰어내리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스포츠, 뭐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는 거 이런 좀 그 현실과는 조금 이제 좀 다른 이런 꿈들을 꾸시게 되고 이 논문은 뭐냐면은 대부분 성격이 좀 모나셔서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굉장히 점잖으신 분들이 꿈만 그렇게 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낮 동안에는 공격적이지 전혀 않으신 분들이 잠만 자면 막 욕도 하고 꿈도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사나운 꿈을 꾸고 이런 것들이 렘 수면 행동 장애의 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꼬대를 얘기를 해볼 건데 최근에 이제 200명 정도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잠꼬대를 하는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보통은 한 60% 정도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느 정도는 약간 자각을 해요. 왜냐하면 꿈꾸는 수면이고 깊은 수면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뇌에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 있고. 그래서 어떤 이제 행동들을 하느냐를 봤을 때 주먹질 하시는 분이 86%, 발길질 82%, 침대에서 떨어지시는 분도 한 80%, 이상한 제스처 취하시는 분, 그리고 옆에 테이블 때리시는 분들도 거의 70% 되고 4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침대에서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옆에 있는 사람 공격하시는 분들도 거의 20%. 걷고 사람 물고 막 이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휘적거리시다가 다쳐서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정말 뇌출혈까지 있고 막 이런 분들도 있어서 그것도 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발성, 그러니까 말하는 거를 보면은 말하기는 거의 대부분 다 있고요. 비명 지르고 막 신음하고 뭐 웃고 울고 욕하는 거 진짜 많고 노래 부르시는 분들도 15% 정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부상인데 부상을 겪으시는 분들이 병원 오기 전에 거의 반 이상은 부상을 한 번씩은 겪으세요. 정도에 따라 되게 다른데 20% 정도는 또 심한 부상을 겪으십니다.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옆에 가족도 다칠 수가 있고요. 부상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이마도 찢어지고 갈비뼈도 골절되고 뭐 발에 피나고 뭐 타박상, 뭐 팔에 뭐 찢어지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머리 뇌출혈로 오시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한 4% 정도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막 이래가지고. 꽤 많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조절을 꼭 해야 되는 안전상 목적으로 그런 이제 증상이고 행동 좀 특이적인 걸 가지고 와보면은 안에 목 졸았다는 사람 그리고 침대에서 떨어져서 총을 든 남자에게 쫓기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다. 그리고 곰을 공격한 것으로 착각해서 딸을 방 바깥으로 던져버렸다. 사실 이거 보고 되게 궁금했던 게 딸이 몇 살이었을까? 혹시 아세요? 뭐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 2살짜리를 던진 거랑 20살짜리를 던진 거랑 그렇죠. 다르니까. 네. 2살짜리를 갔으면 곰이었으니까 네. 20살짜리였다고 생각하고. 네, 렘수면 행동장애가 네. 보통 50세 이상에서 보이거든요. 아, 그죠. 네, 네. 그래서 딸도 장성했을 겁니다. 네. 안에 팔을 물어서 봉합 치료하고 막 벽 바깥으로 막 집 바깥으로 머리를 내밀어가지고 이런 거 벽 향해 달리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안전사고나 추가적인 이제 손상의 위험성이 있는 거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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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까지 그 렘수면 행동장애 특징에 대해서 들었고, 이제 부상도 정말
위험한 거지만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걱정 때문에 신경과로 많이 오시기도 하니까 그런 신경퇴행성 질환하고 연관성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이유가 이거인데요. 파킨슨병 그리고 루이 소체 치매 그리고 다계통 위축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다 신경퇴행 질환인데 파킨슨병부터 말씀드리면 뭐 아시겠지만 자세가 이렇게 구부정해지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보폭도 좀 줄어들고 걸음을 잘 못 대시고 삼키지도 못하시고 목소리도 좀 작아지고 손도 떨고 관절도 좀 뻣뻣해지고 막 이런 이제 증상들이 진행되고 인지 기능도 좀 떨어지고요. 이런 대표적인 신경퇴행 질환. 또 루이 소체 치매는 파킨슨증에 더불어서 인지 기능 떨어지고 막 정신과적인 증상, 뭐 환시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전체 치매 원인 중에서 3번째 정도 되는 주요 이제 치매. 그리고 다계통 위축은 정말 희귀 질환인데 파킨슨증이 이제 진행이 빠르고 난치성으로 나타나고 손해실조증도 같이 보이는 이런 중증 희귀 질환. 이런 것들이 시누클레인 질환이라는 걸로 통칭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원래 이제 머리 안에 있는 단백질인데 나이를 이제 먹어가면은 얘가 약간 이제 구조가 변하면서 청소가 되지 않고 이상한 모양을 하면서 좀 쌓이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점점 이렇게 쌓여가면서 이제 그런 덩어리를 형성을 하게 돼, 피브릴을 형성을 하게 되고 이게 더 모여가지고 루이 소체라는 이제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그 신경세포 내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경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신경세포의 건강 유지가 안 되면서 점차 이제 신경세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은 이제 도파민 신경세포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나타나는 증상이고 루이 소체 치매나 다계통 위축도 결국에는 루이 소체가 신경세포에 쌓이면서 점차 신경세포가 죽어가면서 발생하는 신경퇴행 질환인데 이러한 시누클레인 이제 신경퇴행 질환의 이제 발생을 예고하는 전구 상태로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램수면 행동장애는 그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한 연구들을 보면은 유병률이 50세 이상에서 1.2%에서 1.4% 정도 돼요. 그리고 진단 시점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시누클레인 이제 신경퇴행 질환, 파킨슨병, 루이 소체 치매, 다계통 위축으로 질병 전환되는 비율이 1년에 6.3%. 이거는 5년 전에 발표된 가장 이제 많이 인정되고 믿을 만한 다 국가 연구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6.3% 정도 질병 전환이 되고 12년 정도 지나면 73.5%. 그리고 다른 이제 주요 연구를 따르면은 모든 형태의 신경퇴행 질환, 약간의 뭐 경도 인지장애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는 15년 지나면 90% 정도 이런 신경퇴행 질환으로 질병 이완된다라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의미가 큰 이제 질병이 됐고요. 그리고 단순히 나중에 올 거를 예고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사멸하면서 이루어지는 이제 병인데 램수면 행동장애 이제 환자들이 진단 시점에서 파킨슨병의 증상이 없더라도 이미 그 도파민 신경세포의 사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팩트 검사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질병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이제 이 연구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도파민 신경세포가 얼마큼 더 빨리 주느냐를 봤는데 램수면 행동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램수면 행동장애 환자들은 도파민 신경세포가 사멸하는 속도도 더 빨라요. 그래서 점점 더 빠르게 이런 신경퇴행 질환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램수면 행동장애 환자들 중에서도 딱 진단 시점에서 그 도파민 신경세포의 사멸이 확인된 사람과 봤을 때 별로 없는 사람들을 봤을 때 도파민 신경세포의 사멸이 이미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런 주요 신경퇴행 질환으로 질병 이완이 될 확률이 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빠릅니다. 그래서 램수면 행동장애가 이제 진단이 됐다는 거는 그런 이제 주요 신경퇴행들의 질환으로 가는 이제 그 경과에 들어섰다는 걸 시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면밀한 관찰과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주요 병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알려져 있는 위험 인자들이 있는데 그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UPDRS라고 이거는 파킨슨 병의 중증도랑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UPDRS 파킨슨병 평가 지표 중에서 일상생활 기능의 저하가 확인된 사람들은 4.7배 앞으로 파킨슨병으로 갈 확률이요. UPDRS란 척도에서 운동 기능에 약간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3.7배, 그리고 약간의 경도 인지 저하가 있으신 분들은 2.4배, 후각에 떨어져 계시는 분들이 2.6배, 색각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1.7배, 그리고 렘수면 행동장애 중에서 근육 묵인장애 정도가 약간 심한 편이신 분들은 1.5배,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1.6배, 발기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2.1배. 약간 의외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위험 인자가 되는 이유가. 그래서 왜 그러냐? 철렁하시는 분들이 또 늘어나는 소리가 네. 들립니다. 그래서 사실 렘수면 행동장애 입장에서 보면은 그 걸리면은 12년 정도 지나면 아직 우리나라 데이터는 아니지만 약 73% 정도. 사실 파킨슨병 입장에서 보면은 파킨슨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렘수면 행동장애라는 전구 상태가 선행하셨던 분들은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왜 그러냐? 그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건 최근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인데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이 왜 생기냐에 대해서 바디 퍼스트 유형이 있고 브레인 퍼스트 유형이 있어요. 바디 퍼스트 유형이라는 건 뭐냐면 파킨슨병에서 그 시누클레인 그 단백질이 쌓이는 게 뇌에서 온 게 아니다. 저 밑에서 왔다. 장에서 왔다는 게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장에서 그 이상 단백질이 먼저 생겨서 쌓이기 시작하고 그게 자율신경계에 자율신경을 따라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래쪽부터. 네, 올라와서 그 심장도 영향을 미치고 심장도 자율신경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이제 뇌줄기 아래쪽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그 다음에 그 변연계 대뇌반구를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온다라는 게 밝혀졌고 이런 식으로 파킨슨병을 진행하는 분들이 약 3분의 2 정도 될 거다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면 변비 같은 게 거의 되게 오래전부터 진행을 좀 그럴 수 하셨을 있죠. 가능성이 왜냐면은 장부터 시누클레인 단백에 의한 기능 이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율신경계 이상이나 변비나 뭐 심장 기능 이상이나 이런 것들 설명이 되고요. 앉았다 일어났을 때 어지럽고 그렇죠. 예. 이제 입 마르고 예. 네. 그리고 브레인 퍼스트 아형은 밑에서부터 올라온 게 아니라 머리에서 먼저. 가장 흔한 거는 한쪽 후각신경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뇌 심부 구조물인 변연계부터 알파 시누클레인 단백질이 쌓여서 증상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율신경계 증상이나 장 증상은 나중에 일어난다. 전체 파킨슨병 환자의 3분의 1 정도가 이런 기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바디 퍼스트 아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뇌줄기 기능의 이상인 렘수면 행동장애가 이 파킨슨병의 발현을 선행하게 되고요. 브레인 퍼스트 아형 같은 경우에는 반대이기 때문에 선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파킨슨 환자에서 렘수면 행동장애가 선행하지는 않는 이유가 이걸로 설명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 바디 퍼스트 아형에서는 변비, 장 기능 이상 그리고 자율신경계 증상, 기립저혈압 같은 그리고 심장 기능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하고 그리고 파킨슨병 증상 중에서도 보행장애가 떨림보다 심하고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증상이 비교적 대칭적이고. 그러면 교수님은 심장 기능 저하 이런 거 혹시 처음에 진단될 때 같이 체크하시나요? 아니, 보진 않습니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그냥 일반 심장 기능으로 보는 건 또 아니어서. 그런 뭐 트레이드밀 테스트나 예. 이런 거 해야지 나오는 예. 약간 말단 MIBG라는 거를 봐야 되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파킨슨 병 중에서도 빠르게 진행하는 병의 유형이 있고 느리게 진행하는 병의 유형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느리게 진행하는 게 주황색, 빠르게 진행하는 게 파란색인데 여러 가지 파킨슨 병의 그 중증도나 기능 지표에서도 빠르게 진행하는 게 훨씬 빠르게 보이시죠? 그리고 사망률도
느리게 진행하는 I형은 20년 진단 시점부터 20년 지나면은 그래도 80%는 생존하시는데 빠르게 진행하는 I형은 한 50% 미만 정도로 이제 예후가 좀 달라지는데요. 빠르게 진행하는 I형들을 봤을 때 진단 시점에서 램 수면 행동장애가 이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빠르게 진행하는 U형들은 나중에 질병을 겪으면서 램 수면 행동장애가 뒤늦게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말은 이제 바디 퍼스트,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시누클레인 병이 그리고 램 수면 행동장애가 선행하는 경우에 조금 더 같은 파킨슨 병이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또 이 그래프를 설명을 드리면은요. 사실 이런 신경퇴행 질환은 아직까지 완치법이 없습니다. 최근에 뭐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 항체가 나와가지고 좀 되게 각광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 완치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이게 저도 좀 궁금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신경퇴행성 질환이 이제 많은 게 새로 밝혀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직 우리가 이거를 되돌리거나 뭐 네. 경과를 뭐 아주 획기적으로 늦추거나 이렇게 이 원인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원인을 알았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가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진단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경퇴행 질환도 되게 전문적인 영역이고 그 전문가가 담당해서 최선의 치료를 해주는 게 가장 이제 좋기는 한데요.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중요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간에 따라 가지고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 질환이 진행하는 그래프인데 이게 이제 파란색이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 시누클레인 단백질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단백질은 아주 예전부터 쌓이는데도 초록색이 신경세포의 사멸이거든요. 네. 신경세포가 얼마큼 줄어드는지 어느 정도까지는 신경세포가 안 죽고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신경세포가 죽기 시작해도 이 주황색이 이제 증상이거든요. 증상이 전혀 없이 정상적인 경우가 또 한 10년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조금 이제 나타나지만 명확한 이제 뭐 치매나 파킨슨병의 단계까지는 아닌 상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램수면 행동장애만 있거나 아니면 변비만 있거나 이런 이제 전구적인 증상만 있는 경우가 또 한 10년 돼요. 그래서 실제로 파킨슨병이나 루이소치 치매란 같은 병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경세포의 사멸도 이미 꽤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알파 시누클레인 단백의 축적도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대증적인 치료 이외에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전구 상태를 빨리 캐치해서 이런 분들한테서 적극적인 이제 다른 신경퇴행 질환에 이런 낌새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조사, 추적 관찰을 하고 있으면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이런 이제 병증의 악화를 늦추는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줄 수는 있다. 예. 약을 잘 쓰고 운동 열심히 하고 최적의 약물 치료를 하면은 기능의 이제 유지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많이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램수면 행동장애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특징하고 그 다음에 왜 조기 진단이 중요한지 이런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제 진단 과정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진단하나 내용인데요. 병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환자랑 보호자한테 언제부터 이런 게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꿈꾸는 그 수면 단계에서 보이는 꿈 행동화가 맞는지를 전문의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중요하고, 결국에는 수면다원 검사, 그러니까 수면다원 검사실에 오셔가지고 하룻밤 주무시면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볼 게 턱 근육이나 양쪽 팔 근육, 그리고 이제 다리 근육에도 근전도라는 이제 근육의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거를 이제 붙여가지고 렘 수면 중에 근육의 무긴장이 어떤 기준 이상으로 소실되었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하는 중간에 꿈 행동화 증상이 직접적으로 보이면은 더 이제 확실하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수면다원 검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진단에는 비디오 수면다원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아프지 않은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붙임이기만 하면 되고, 네. 그래서 그냥 하룻밤 좀 불편하시긴 한데, 그냥 주무시기만 하는 검사라서 그 자체는 사실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상 아까 또 보여드렸지만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렘 수면 중 근육의 이제 활성이거든요. 워낙에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활성도가 없이 얌전해야 돼요. 그런데 렘 수면 행동 장애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무긴장 소실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이렇게 톤이 계속 증가해 있는 그러니까 토닉한 이렇게 그런 그 긴장성 활성 이런 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30초 단위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주기성을 가진 짧게 이렇게 팍 튀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은 3초 간격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정량화를 해서 이제 그 렘수면 행동장애를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설문지도 있어요. 증상이 얼마큼 심한지, 얼마큼 잦은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한번 뭐 캡처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꿈을 얼마나 자주 꾸는지, 꿈 내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보는 비정상적 꿈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랑 꿈 행동화 증상에 대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을 보는 이제 그리고 빈도를 보는 설문지가 있는데, 이 설문지가 사실은 뭐 병의 중증도나 장기적인 예후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진 않는다. 예측한다는 이제 연구 결과가 일관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증상의 정도를 평가하는 거지, 뭐 다른 이제 설문지처럼 여기서 고위험군을 선별해서만 하거나 이런 거로는 아직은 쓰이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 그런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해서 이렇게 이전하고 변화를 보는 게 사실은 네, 초기 평가 네, 때 네. 더 주된 예. 목적이긴 하죠. 예, 그래서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추적 관찰을 위해서 시행하는 설문지입니다. 그리고 렘수면 행동장애 진단할 때 약물 리뷰를 꼭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흔하게 쓰는 약물 중에서 렘수면 행동장애 증상을 촉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들이 있어요. 특히 정신과 약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이 뇌에 작용하기 때문에 수면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바꾸거든요. 특히 이제 그 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항우울제. 항우울제 중에서 SSRI라는 유형이 있는데, 플루옥세틴, 설트랄린, 파록세틴, 에시탈로프람 이런 약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렘수면 행동장애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예전에 썼었던 항우울제이고 신경통에도 쓰는 TCA, 사반계 항우울제, 아미트리틸린이나 노르트리틸린 이런 약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벤나팍신이라는 이제 약도 또 항우울제인데 렘수면 행동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고, 멀타자핀이라는 약도 그럴 수가 있는데, 멀타자핀은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그래서 항우울제 중에서는 부프로피온, 트라조돈 이런 두 가지, 그리고 멀타자핀 정도까지 이런 약들 빼고는 어느 정도는 렘수면 행동장애를 촉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딱 오셨을 때 그런 약 드시는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울증 환자들 이제 약 네. 많이 드시는 분들 증상 생겨서 오시면 이제 정신과 교수님도 저희도 항상 약 조절 난감하죠. 고민하고 네. 난감하고 환자분들도 이제 드시던 약 못 드시니까 네. 힘들어 하시는데, 또 밤만 되면 또 힘들어 맞아요. 하시니까 또 이게 네. 파킨슨 병 같은 이제 신경퇴행 질환이 그 우울증이 되게 주요 증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네. 갖고 계시는 분들 많아서 약을 조절하기 사실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전문의한테 상의를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그 부정맥에 쓰는 베타 차단제, 뭐 프로프라놀롤이나 아테놀롤 이런 약들도 뭐 편두통이나 아니면 뭐 떨림, 막 그 본태성 진전 이런 거에 많이 쓰는데, 장기적으로 썼을 때 항우울제만큼은 아니지만 증상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항정신병제, 뭐 할로페리돌이나 이제 클로자핀 같이 약간 이제 그런 쪽에 쓰는 정신과 전문 의약품도 일으킬 수 있고요. 술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치매약 중에서 콜린 에스터레이지 역제제도 약간 렘수면 행동장애를 일부 촉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약물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렘수면 행동장애는 다른 이제 범주의 수면 질환이랑 구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수면다원 검사 평가도 사실은 좀 일반적인 뭐 수면 무호흡 때문에 평가하는 거에 비해서 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렘 수면 때 근육의 긴장도를 정확하게 평가해서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의심돼서 오셨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별하고 이제 진단을 내려줄 수 있는 신경과 전문의한테 오시는 게 필요해요. 감별을 해야 되는 상태가 뭐냐면은 비교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건 수면 중에서 비렘 수면 중에 일어나는 것, 목류병이나 혼돈각성, 야경증 이런 것들 감별을 해야 되고요. 또 되게 흔한 게 무호흡증이 심하면
뇌에 각성이 막 일어나거든요. 무호흡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그럼 뇌가 각성되면은 그거를 또 잠꼬대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주 심한 수면 무호흡증에서 렘수면 행동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봤을 때 비슷한 잠꼬대를 보이는 이런 질환이 있는데 이거를 가성 렘수면 행동장애 아니면 거짓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합니다. 이거는 검사를 해봐야만 알아요. 치료 방법이나 예후도 완전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수면 관련 운동 질환, 하지불안 증후군이나 주기성 사지 운동, 자다가 특히 다리를 이렇게 팔 보이시나? 이렇게 이렇게 떠는 거예요. 30초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다른 질환이니까 또 감별 필요하고 뇌전증도 특히 자다가 수면 초반에 특히 전두엽 뇌전증에서 갑자기 막 일어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과행동 보이고 이런 식으로 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검사를 해보기 전에 모르니까 이제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신경과 전문의한테 병력 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도 딱 이렇게 수면에 들어갈 때 몸이 이렇게 움찔움찔하고 막 떠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수면으로 들어가는 생리적인 이제 현상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도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수면의 상태들을 정확하게 최대한 감별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올지도 모르는 주요 신경퇴행 질환들에 대해서 추적 관찰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 렘수면 행동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경과 전문의한테 오셔서 이제 정확한 평가랑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수면다원 검사 사실 굉장히 이렇게 편한 검사는 아니잖아요. 네. 병원에 시간 맞춰 들어오셔야 되고 장비도 차고 주무셔야 되고 하는데 그날 밤에 안 그러면 어떡해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수면다원 검사가 보험이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비싼데. 저희도 할 수 있는 최대이긴 한데 네. 하룻밤에 수면다원 검사가 사실 충분하지는 않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근육 긴장도 수치 측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틀 동안 측정을 해보면은 그 토닉한 이제 활성은 46%, 그 변 수치가 그리고 이제 주기성의 활성은 28%. 굉장히 그날마다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 그 수면은 사실 매일 이루어지는 건데 수면다원 검사실은 평소 수면 환경이랑 이제 동떨어진 곳에서 딱 하루 보기 때문에 그날 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검사가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과하게 될 수도 있고 진단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오른쪽 아래 그래프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연구해서 발표한 그래프인데 렘수면 행동장애 환자들 중에서도 그 꿈 행동화 증상의 빈도가 60% 이상에서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돼요.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하룻밤 딱 봤을 때 명확한 증상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수면다원 검사를 해서 이런 것들 측정하는 게 현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진단입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진단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일단 수면다원 검사는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뭐 필요하면 수면 일지나 자세한 병력평 청취로 렘수면 행동장애가 맞는지 다른 질환의 가능성은 없는지를 저희가 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액티그래피는 이제 뭐냐면 약간 스마트워치처럼 차고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수면 중에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보조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수면하는 중에 연속적으로 수면의 여러 상태들을 평가를 하는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은 이제 진단의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네.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치료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사실은 그 생활 습관과 환경 조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양압기 치료,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됐을 경우, 그리고 약물 치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침실 환경을 그냥 다치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한데 조금 어둡고 편안하고 조용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자극이 돼가지고 꿈 행동화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그 프레임 빼고 뭐 예. 그 내리시라고 하던지 그냥 네. 이불 깔고 주무시라고 보통 설명드리죠. 그렇죠. 침대를 그 가급적 낮게 하거나 네. 침대 아닌 방바닥에도 좀 쿠션을 설치하거나 주변에 날카롭거나 깨지거나 단단한 물체 등은 제거하고 그리고 배우자는 침실에서 가급적 분리 꽤 많이 맞으시니까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 그리고 너무 심하다 그러면
꿈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깨우면 깨십니다. 그래서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러면 깨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물 리뷰를 해가지고 혹시 약화시킬 수 있는 약물들은 조절을 가능하면 하고, 절주 엄청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 수면 무호흡증에 꽤 많이 동반되기 때문에 양압기 치료 또 바로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는 증상 조절 목적이에요. 사실 장기적인 경과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약이 두 가지인데 클로나제팜, 리보트릴이라는 약이랑 멜라토닌이라는 약이에요. 그래서 리보트릴이 1번 약이고 약 90%에서까지 최소 부분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약을 반알 0.25mg이거든요. 그래서 두 알까지 1mg까지 먹어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수면 중에 이제 뭐 잠꼬대 하는 거나 그것 때문에 다치는 것들을 대증적으로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멜라토닌도 약간 워낙에 머리에서 나오는 수면을 안정화시켜주는 호르몬인데 50에서 60%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효과가 있고 한 알 2mg부터 거의 그러진 않는데 많게는 3알까지 먹어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사실 네, 3알까지는 안 써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써본 적이 한 알 반 정도 써본 적이 많은데 네. 거의 한 알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두 가지 약물로 거의 대부분은 조절이 어느 정도는 되시는 것 같아요. 또 말씀드릴 게 이게 저희가 또 연구한 건데 수면무호흡증이랑 렘수면 행동장애, 수면무호흡증은 진짜 훨씬 흔한 이제 병이거든요. 근데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30에서 90%는 치료를 해야 될 정도의 수면무호흡이 동반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양압기 치료, 그러니까 수면무호흡에 대해서 양압기 치료를 해야 증상이 더 좋아집니다. 양압기 치료를 했을 때 약 75% 정도에서 렘수면 행동장애 증상이 호전되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이 무호흡,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증 이벤트가 있을 때 노란색, 그러니까 막 팔다리 근육 무긴장이 소실되는 근육 막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게 관찰되죠. 그래서 숨 막혀서 바동거리는 거죠. 그렇죠. 약간 숨 막히고 하니까 뇌가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서 좀 움직이시는 건데 이런 특징들이 더 보일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양압기를 쓰시면 좋아지고 대부분 일반적으로도 한 75% 정도는 치료를 같이 해야 증상이 좋아집니다. 이런 면을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수면 다원 검사를 한번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같이 평가랑 이제 계획이 세워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드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게 사실은 문제인데 진단시 이거는 사실은 딱 이렇게 권고가 되고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진단 시에 가급적 뇌 영상 검사를 통해서 명확한 신경퇴행제 질환의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자율신경계 기능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후각 기능은 어떤지, 그리고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후에 파킨슨병과 비롯과 같은 신경퇴행 질환으로 질병 이환되는데 주요한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추적 관찰은 인지 기능 검사는 뭐 1에서 2년 주기, 떨어져 있으면 뭐 1년 주기로 하고 안 그러면 2, 3년 주기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뇌 영상 검사는 뭐 2, 3년 주기, 혹은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지거나 신경학적인 기능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리고 파킨슨 증상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전문의가 이제 필요하면 정기 검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명확한 검사인 도파민 신경세포 영상 검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가급적 조기에 캐치를 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들 그냥 보통 수면 무호흡 환자들도 양압기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그 수면 무호흡 때문에 생기는 렘수면 가성 렘수면 행동 장애 같은 경우에 사실 꼭 필요한데 이제 주로 많이 일어나는 게 이렇게 본인이 꿈꾸다가 벗는다. 그다음에 또 뭐 그냥 이게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럴 때 혹시 어떻게 예래서 하시는지 좀 어려운 문제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양압기 치료라는 거는 한번 시작하면은 쭉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왜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초반에 불편한 걸 잘 견디고 적응하셔야 돼요.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3개월 정도는 최소 필요해요. 특히 렘수면 행동장애 있으시면은 잠꼬대가 심하고 막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더 양압기를 더 못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적응할 때까지는 그 약물 치료를 같이 해주는 거. 사실 요게 또
의사들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환자분들이 또 그만큼 약도 잘 네. 드셔주셔야 되고 네. 또 양압기도 좀 열심히 써줘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외래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걸 막 일일이 설득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방송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셔가지고 제가 엄청 속으로 감사하고 있고요. 정말 초반에 왜 써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면은 네. 그것만으로도 적응하는 데 도움돼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램수면 행동장애 있으신 경우에는 초반에 적응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약을 쓰는 게 도움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사실 멜라토닌이나 클로나제팜이나 뭐 양압기 치료도 그렇지만 뭐 원인을 없애는 그런 치료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면 막 되게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뭐 새로운 치료가 뭐가 있다 이런 거를 이런 게 개발 중이다 이러면 네. 좀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마음으로 도움될 의지하시는 게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한두 가지만이라도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사실 제가 이제 네. 이런 신경퇴행 질환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아직은 임상까지 들어온 그런 치료는 아직은 없는데요. 연구는 엄청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말씀드렸던 양압기 치료나 이런 것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신경퇴행이 가속화되는 거를 좀 막아주는,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는 있고요. 지금 뭐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약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파킨슨 병도 사실은 이상 단백질이 축적돼가지고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원리로 이제 그러한 알츠하이머 치료에 이제 도입됐었던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 파킨슨 병의 치료에 아직은 유언하지만 네. 나중에 적용돼서 환자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네.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네, 말씀 여기 주시면 요약하는 좋을 것 같아요. 슬라이드가 이제 전부이고요. 램수면 행동장애의 증상, 특징은 두 가지. 비정상적인 꿈 그리고 반복적이고 심한 꿈 행동화 증상, 잠꼬대가 반복되는 수면 질환이고요. 의미는 수면도 불편하고 사고 위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주요 신경퇴행 질환, 파킨슨병이나 루이소체 치매, 다교통 위축 같은 시누클레인 형태의 신경퇴행 질환을 예고하는 전구 상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진단 시점부터 1년에 6.3%, 11년 후에는 73.5%라고 알려져 있고 진단은 병력 청취를 하고 수면 다원 검사가 중요하고요. 치료는 약물 치료, 그리고 양압기 치료는 수면 무호흡이 동반되어 있을 때, 그리고 병용 약물을 검토해서 조절하는 거, 절주하는 거 중요하고요. 네. 추적 관찰은 인지 기능, 필요하면 뇌 영상 검사나 파킨슨 증상의 유무 확인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인 예후 개선에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램수면 행동장애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됐고요. 이우진 교수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수면연구학회는 비욘디와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수면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수비수 방송은 11월 21일이고요. 기면병의 진단에 대해서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의 변정익 교수님과 강북삼성병원의 선우정 교수님이 이제 준비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 네. 관계 때문에 저희 그 질문을 못 받는 걸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십시오.